위대한 경제학 고전 30권을 한 권으로 읽는 책은 이미 제 채널에 올라온 세계 경제학 필독서 50과 유사한 책이다. 30권 중 15권이 겹치지만 15권은 새로운 경제학 책이다. 이렇게 경제학자마다 추천서가 많이 다를 수도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새로운 경제학 책을 읽는 설레임은 정말 특별하죠. 경제학의 중요한 업적을 다룬 15권의 책도 매우 가치가 있지만 새로운 15권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신선한 통찰과 지식도 기대가 된다. 세계 경제학 필독서 50을 유튜브에서 청취한 구독자라면 겹치는 책은 저자가 어떻게 다른 시각으로 설명되는지를 느끼며 읽는 것도 흥미있는 일일 것이다. 1장. 인류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경제학 고전. 1. 애덤 스미스 국부론 1776년 성서 1의 가장 위대한 책의 탄생.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의 경제학은 국가 정책을 논할 때 빠질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분야 중 하나다. 그러나 애덤 스미스가 살던 300년 전의 세계에는 경제는 있었지만 경제학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았다. 매일 경제활동을 하고 국가 경제를 운영했지만 그에 대한 이해는 매우 부족하여 무엇이 국가를 왜 어떻게 부강하게 만드는지에 대한 설명이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았다. 대신 귀족, 지주, 상인 계급 등이 각자 자신의 이익에 맞도록 국가 정책에 영향을 행사했다. 따라서 국가의 부를 위한 전체 관점이 아닌 지역적 관점에서 때로는 모순적이거나 상충되는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시 유럽 국가들이 단순히 금과 은이 많은 나라를 부강한 나라라고 여겼던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는 국민을 동원하는 오늘날 군대와 달리 돈으로 직업 군인을 사서 전쟁을 치르던 당대 군주들의 이해관계와도 맞물렸기 때문이다. 이렇듯 국부란 곧 금과 은이며 이를 위해 수입은 최대한 줄이고 수출만 늘려야 한다는 경제사상을 중상주의라고 한다. 남아메리카 식민지에서 엄청나게 많은 금과 은을 착취한 스페인이 낙후된 국내 산업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강국 반열에 오를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중상주의적 관점에서 당대 군주들에게 무역이란 또 하나의 전쟁이었다. 세상의 부, 즉 금과 은은 한정돼 있으며 내가 얻으면 경쟁자가 잃는 제로섬 게임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유럽 각국은 군비를 증강하여 무역로를 보호하는 한편 무역 때문에 대규모 전쟁을 벌이기도 했다. 또 값비싼 향신료와 금, 은광을 찾아 공격적으로 식민지 확장에 나섰다. 이렇게 중상주의는 대외적으로 국가 간 충돌을 불러오는 한편 내부적으로는 궁핍을 불러왔다. 군주는 나라 밖으로 금이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입과 재정 지출을 최소화했고 국민들은 근검 절약을 강요받았으며 재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실질적인 경제는 제자리걸음했다. 한편 국가 안으로 귀금속이 계속 유입됨에 따라 물가는 상승했고 이는 상인과 지배 계급을 제외한 모두를 더욱 빈곤하게 만들었다. 이런 중상주의의 폐해를 지적한 것이 영국의 철학자 애덤 스미스였다. 18세기 영국은 인본주의와 합리주의에 입각해 사회학, 문학, 수학과 과학 등 여러 사상과 발견이 쏟아져 나오던 계몽기였다. 이런 계몽사상가인 스미스가 보기에 중상주의란 사상이라 일컫기에도 부끄러운 것이었다. 그저 상인을 비롯한 경제적 기득권들이 자기 입맛에 맞는 정책들을 입안하기 위해 내놓은 어불성설 꾸러미에 불과했다. 그러나 경제뿐 아니라 당대 열강들의 군사, 외교, 식민지 확장 등 모든 국가 정책은 중상주의에 기반하고 있었다. 게다가 경제라는 개념에 대한 이해도 아직은 너무나 원시적이었다. 스미스가 참고할 선행 연구도 변변치 않았으며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기초 개념과 경제 지표도 존재하지 않거나 불명확했다. 그럼에도 그는 경제학 기본 개념들의 정의와 상호관계를 직접 정립하고 조세 제도부터 무역 정책까지 국가 경제를 총망라하여 국부론을 출간했다. 오늘날 경제학 고전이라 여겨지는 국부론은 250년 전에는 모든 기성의 이론을 뒤엎는 극단적 도전이었다. 마치 지구를 중심으로 우주가 회전한다는 천동설에서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도 회전한다는 지동설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같은 충격이었다. 그는 어떻게 경제학의 아버지가 되었나? 국부론의 원제는 국부의 본질과 원천에 대한 탐구로 이는 책 내용을 정확히 설명한다. 스미스는 이 책의 초반부에서 부란 무엇이며 무엇이 나라를 부유하게 만드는지 설명하는데 이는 이어지는 내용의 논리적 토대가 된다. 그리고 이 원리가 역사 속에서 어떻게 실현됐는지 설명한 후 당대 영국의 경제 정책이 국부의 형성을 저해하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하는 한편 대안으로서 폭넓은 분야에 걸쳐 다양한 정책을 제안한다. 스미스는 국부론의 전반부에서 분업을 통한 생산력 증대야말로 국부의 가장 큰 원천으로 꼽는다.
발전된 국가일수록 생산활동의 분업이 고도화되며 이는 보편적인 생활 수준의 향상을 낳는다는 것이다. 이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 스미스는 핀 공장의 예시를 든다. 10명 남짓한 일꾼이 자신에게 주어진 할당량을 생산할 때는 각자 20파운드 남짓을 생산하던 것이 과정별로 작업을 나눠 분담하자 생산량이 수천 파운드까지 뛴 것이다. 이처럼 스미스는 분업을 통한 생산성 증대는 제조업, 농업, 상업 심지어 예술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말한다. 모든 분야에서 효율화가 진행되면 곡물과 망치부터 술과 사치품까지 사회의 모든 상품이 풍부해지고 모두 부유해진다는 것이다. 스미스가 보기에 분업은 특별한 비법이 아니었다. 문명 이전부터 인간이 자신의 직업에 특화하여 생산한 물건을 물물 교환하던 것처럼 자연스러운 경향이라고 설명한다. 이는 분업의 정도가 시장 규모의 제약을 받기 때문이다. 인구가 많지 않은 시골에서 대장장이는 연장만 생산해서는 생계를 꾸리기 어렵다. 대장장이가 고도의 기술력을 발휘한다 해도 연장을 사줄 인구가 부족하며 연장이 팔리지 않으면 직접 만들지 못한 생필품을 마련할 형편이 안 되기 때문이다. 분업을 위해서는 인구뿐 아니라 지리도 중요하다. 무역은 결국 지역 단위로 이루어진 대규모 분업이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마차가 아닌 선박을 이용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부유한 중심지는 바다나 큰 강을 중심으로 형성됐다. 분업 혹은 무역의 과정에서 꼭 필요한 것이 가치의 매개체, 즉 돈이다. 제빵사가 빵을 만들어 고기로 바꾸고 싶어도 푸주안이 이미 빵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면 거래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돈이 존재한다면 이 문제가 해결된다. 제빵사는 푸주안에게 빵 대신 돈으로 고깃값을 지불하고 푸주안은 이미 충분한 빵 대신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상품을 살 돈을 벌게 된다. 돈은 분업을 통해 자원이 순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제의 혈액과 같은 것이다. 스미스가 돈의 기원과 역할을 밝히는 이유는 돈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킴으로써 이 잘못된 관념에서 비롯된 당대의 경제 정책을 비판하는 초석을 다지기 위해서였다. 당시 세계적으로 통용되던 화폐는 금과 은이었는데 스미스는 이는 결코 귀금속이 높은 가치를 내재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지적한다. 금이 곧 돈이 된 것은 쉽게 변질되지 않고 녹이거나 나누기 쉬워서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재화의 실질적인 가격은 무엇이 결정하는가? 스미스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수요와 공급 메커니즘이라고 답한다. 시장 참여자들이 서로 경쟁하며 시장 가격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판매자들은 더 낮은 가격으로 구매자를 유인하면서 더 많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 분업과 혁신을 가속화한다. 이렇게 얻은 이익 중 일부는 생계를 위해 즉시 소비되고 나머지는 다시 생산을 위해 투자될 것이다. 스미스는 이 과정이 반복되며 눈덩이처럼 불어난 생산 자본이야말로 국부의 원천이라고 보았다. 즉 국부란 금고 안에 쌓인 귀금속이 아니라 곡물, 기계, 그리고 선박 등을 만들어내는 총체적 생산 역량이라고 바로잡은 것이다. 이어서 스미스는 자신의 이론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전개됐는지 설명한다. 그가 갑자기 과거로 회귀하는 궁극적 이유는 통치 제도가 국부에 끼치는 영향을 설명하기 위해서다. 그가 보기에 농촌이 먼저 부유해지고 그 다음 도시 제조업이 부흥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순서였다. 이는 식량이 인간의 모든 필요를 앞서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 역사에서는 도시가 먼저 부유해졌으며 농촌은 도시에 부가 쏟아져 나온 후에 부유해졌다. 스미스는 이 원인을 도시의 시민과 농촌의 농노가 가진 법적 지위 차이라고 보았다. 중세 유럽에서 봉건 귀족들은 넓은 영지를 소유했지만 실제로 땅을 일구고 관리하는 것은 하인과 농노들이었다. 이들이 성실히 일해도 그 대가는 영주들이 가져갔으며 귀족들은 이렇게 축적한 재산을 군대와 사치를 위해 썼다. 게다가 토지는 군주가 가신에게 하사한 것으로 장남에게 상속될 뿐 거래는 불법이었다. 이는 더 능력 있는 사람들이 토지를 얻는 길을 차단했다. 반면 도시의 사정은 농촌과 달랐다. 중세 국왕들은 귀족을 견제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국왕이 도시 시민들을 자기 편으로 회유하기 위해 권익을 보장해 주었으며 이를 토대로 부가 창출될 수 있었다. 낮은 세율, 사유 재산권과 경제적 자유가 보장된 시민들은 자신이 노력한 대가를 누릴 수 있었으며 이는 도시의 부흥을 낳았다. 또 도시에는 농촌의 잉여 생산물을 받아들일 충분한 시장이 형성되었으며 이는 생산 특화, 즉 분업을 촉진했다. 스미스는 국부론 전체에 걸쳐 사람들이 노력의 대가를 얻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국부 증진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제도임을 은연중에 반복한다. 노동의 대가가 나의 이익으로 이어진다면 사람들은 경쟁적으로 자신의 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법에 대해 탐구할 것이다. 이때는 개인만 부유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에 값싸고 질 좋은 생산품이 넘치게 된다. 이것이 스미스가 이야기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다. 즉, 개인이 오직 자기 이익만을 추구함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는 사회 전체를 부강하게 만들도록 이끄는 힘을 말한다. 보이지 않는 손은 스미스의 또 다른 명저 도덕 감정론에서 더 명시적으로 다뤄지지만 국부론을 암묵적으로 관통하는 핵심 주제이기도 하다. 이렇게 국부에 대한 원리적 설명에 이어서 스미스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정책 제안을 다룬다. 그는 먼저 당대 열강들의 보편적인 정책 기조였던 중상주의를 신랄하게 비판한다. 18세기 영국의 무역 정책은 흑자를 기록하기 위한 총력전이었다. 이를 위해 영국 정부는 다양한 무역 장벽을 도입했는데 스미스가 보기에 이는 무역, 즉 국제적 규모의 분업을 막는 행동으로 국부 형성의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었다. 중상주의 정책으로 아무리 금을 쌓아 올려봐야 금이 그 자체로 무슨 쓸모가 있겠는가. 국부론에서 스미스가 정의한 부는 상품을 생산해내는 능력이었다. 쌓아놓은 금은 그 자체로 식량처럼 누구를 먹여 살릴 수도 기계처럼 더 많은 부를 창출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중상주의 정책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가? 스미스는 말 그대로 상인들의 배만 불리는 제도라고 비판한다. 무역 장벽은 향신료와 같이 생산력 증대에 도움이 안 되는 사치품을 파는 상인들에게 커다란 이익을 가져다 주었다. 이들은 수입을 제한하고 수출을 지원하는 것이 국내 생산자들을 보호하는 것이라 주장했으나 스미스는 중상주의자들이 생산자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국내 소비자들을 말려 죽이고 있다는 점을 널리 알린다. 그는 중상주의적 무역 장벽은 결코 국부를 증대시킬 수 없으며 단지 한 집단에서 다른 집단으로 부를 이전하는 것에 그칠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처럼 편파적인 정책이 시행되도록 제도에 압력을 행사하는 독점 상인, 대금업자, 협동조합과 기업 집단을 비판한다. 이들은 시장 경제에서 가장 수혜받으면서 동시에 자유시장을 위협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이다. 무려 250여 년 전 스미스의 주장은 21세기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준다. 현재 플랫폼 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우리는 높은 정부 지출을 통해 혁신 산업 안의 스타트업들을 대거 지원하며 국가의 수치적 부를 늘려줄 신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대부분의 혁신 산업 내 스타트업들은 생산이 아닌 중개를 위한 플랫폼에 집중한다는 것이다. 중개 플랫폼은 그 자체로 누구를 먹여 살릴 수도 기계처럼 더 많은 부를 창출할 수도 없다. 실제 생산하지 못하는 플랫폼을 성장시키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 이미 250여 년 전에 이러한 고민을 하고 답을 제시한 책이 바로 국부론이다. 스미스의 정책 조언 중 가장 파격적인 것은 단연 식민지를 독립시켜야 한다는 것이었다. 당대 열강들은 식민지 수탈을 의도로 확장 정책을 펼치고 있었는데 이는 막대한 국방 지출을 야기했다. 특히나 이 책이 출간될 당시는 영국의 식민지이던 미국의 13개 주가 독립을 선언한 해였다. 스미스는 이 반란에서 역으로 공동의 번영을 위한 무역 파트너이자 충성스러운 동맹의 가능성을 꿰뚫어 보았다. 그는 높은 세율과 중상주의적 정책으로 식민지를 쥐어짜는 대신 이들이 발전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여 자유무역 파트너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식민지 미국은 본국을 뛰어넘는 속도로 성장하고 있었는데 이들과 하나의 경제권을 형성하면 무역을 통해 서로가 번영하리라 예측한 것이다. 250년 전 책이지만 아직도 배울 게 있다. 국부론이 뉴턴의 프린키피아, 다윈의 종의 기원과 공유하는 특징은 후대 연구의 토대가 되는 기본 중에 기본 이론을 정립했다는 점이다. 국부론 이전의 세계에서는 국가의 경제적 발전이라는 현상을 일관되게 설명할 이론적 체계가 자리 잡지 못한 상황이었다. 지역적 이해에 기반하거나 자신의 입맛에 맞는 해석을 짜맞춘 설명이 난무하던 때 스미스는 예리한 통찰로 경제 발전을 설명하고 이 이론을 응용한 정책 제도까지 제안한 것이다. 국부란 금은 보화가 아니라 생산 역량이라는 그의 발견은 왜 근대 세계를 영국이 제패했는지도 명료하게 밝힌다. 당대 최강의 나라는 신대륙을 발견하여 막대한 금은을 축적한 스페인도 아니었고 비옥한 토지와 인구를 바탕으로 강한 군대를 조직한 프랑스도 아니었다. 가장 먼저 산업혁명을 일으키고 자유시장을 받아들인 영국이 세계 질서를 확립한 것이다. 국부론은 꽤 난이도 있는 전문 학술서임에도 불구하고 출간 즉시 매진됐으며 영국 전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데이비드 흉, 액턴 경, 에드워드 기본과 같은 당대의 학자들에게 극찬을 받은 국부론의 입지는 출간 다음 세기에도 이어졌는데 마르크스 또한 자본론을 집필할 때 그의 책을 긴밀히 참조했으니 고전의 영향을 받아 새로운 고전이 탄생한 셈이다. 국부론의 이론적,
논리적 빈틈을 보강하거나 반박하는 후대의 학자들이 나온 한편, 스미스가 직관으로 짚은 부분을 수학적으로 증명해내기도 했다. 스미스의 영향을 받은 것은 학자들뿐만이 아니다. 출간된 이듬해 영국 정부는 국부론에 나온 세제 정책을 바로 위반했으며 이후에도 영국 총리들이 그에게 중대사에 대한 조언을 구하기도 했다. 또 미국의 초대 재무부 장관을 역임한 알렉산더 해밀턴은 국부론의 자유무역을 기반으로 하되 자국 내의 잠재성은 있으나 아직 미숙한 산업, 즉 유치산업을 전략적으로 보호 육성해야 한다는 응용안을 내놓기도 했다. 스미스는 미래를 예견한 사람이기도 하다. 국부론이 출간된 1776년은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수식에 어울리는 전 지구적 식민제국으로 발돋움하던 시기였다. 이 와중에 식민지를 해방시키고 무역 동반자로 삼아야 한다는 그의 주장은 과연 파격이었다. 동시에 그의 선고안이 돋보이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 시기 미국은 독립전쟁 중이었는데 스미스는 이를 소요사태라고 과소평가하면서도 식민지 미국의 독립은 결국 필연이라고 말했다. 더 나아가 미국이 역사적으로 유례없는 제국이 될 것이며 영국은 미국과 함께 번영하는 동반자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역사를 아는 현대인들에게는 예언처럼 맞아떨어진 내용이다. 스미스의 주장대로 대영제국은 정복전쟁과 열강 사이의 경쟁으로 점철되던 식민시대를 뒤로하고 제도문화와 경제권을 공유하는 영연방이 됐다. 물론 스미스의 주장이 순식간에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었다. 세계화와 이에 따른 번영을 누리는 현대인들이 보기에 스미스의 국부 레시피는 만국에 적용된 듯 보이지만 이와 같은 국제무역은 제로섬 논리에 기반한 두 차례의 참혹한 세계대전 이후에나 실현될 수 있었다. 이상으로 애덤 스미스 국부론이었습니다. 1장. 인류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경제학 고전. 북2. 토머스 멜서스 인구론 1798. 인구가 식량보다 빠르게 증가한다면? 현대를 사는 인류에게 인구 증가와 경제 성장은 매우 자연스럽다. 50년 전 선조들보다 우리가 물질적으로 더 풍요롭게 사는 것에 대해 대부분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후손들에게 더 크고 성장한 경제를 물려주어야 한다는 생각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그렇기에 오늘날 출산율 저하와 인구 감소를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일례로 우리나라의 경우 1954년부터 2022년까지 경제가 성장하지 못한 해는 1980년 제2차 오일 쇼크, 1998년 아시아 외환위기, 2020년 코로나19 유행 단 3년밖에 없었다. 다시 말해 세 번 모두 극단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로, 즉 심각한 문제가 없다면 경제는 성장한다는 생각을 구성원 대부분이 가지고 있다. 그런데 사실 역사적으로 인구와 경제는 성장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중국의 경우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한 이후부터 명대 말기에 이르기까지 1800여 년 동안 인구 약 8천만 명을 넘지 못했다.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성장을 이룩한 한나라 때는 인구가 6천만 명까지 증가했다가 군벌들이 난립한 동안 말부터 삼국시대까지 4천만 명까지 감소했다. 경제적으로 눈부신 성장을 이룬 송대에는 인구가 7,600만 명까지 늘었다가 다시 원명대에 6천만 명으로 줄었다. 경제 규모도 인구수에 맞추어 커졌다 작아지기를 반복했다. 유럽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로마가 멸망한 476년부터 1400년대까지 1000년 동안 유럽의 인구는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식량 생산이 늘어 인구가 성장하면 곧 전쟁, 역병, 기근 등이 닥쳐 인구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로마 제국의 인구는 5천만 명 정도로 추산되는데 로마 제국 멸망 후 암흑기를 거친 8세기에는 유럽 인구가 3천만 명 수준으로 감소했다. 프랑크 왕국, 신성 로마 제국, 잉글랜드 왕국을 중심으로 경제적 안정을 되찾은 1100년대 유럽 인구는 7천만 명까지 증가했으나 이후 십자군 전쟁과 흑사병을 경험하며 다시 빠르게 감소했다. 이처럼 2000여 년간 정체되었던 경제 규모와 인구수는 17세기에 시작된 근대 유럽의 경제적 팽창 그리고 영국을 중심으로 한 산업혁명으로 인해 급격히 성장한다. 인구론이 출간된 18세기 말 유럽은 경제적, 사회적으로 정체되었던 중세와 달리 빠른 발전을 경험하고 있었다. 농업기술의 발전을 통해 식량 생산량이 크게 늘었고 산업혁명으로 새로운 동력원도 발견됐다. 게다가 제니, 방적기 등의 발명으로 간의 수공업이 대규모 공장제 생산으로 대체됐다. 그 결과 유럽의 국부는 크게 증대됐으며 인구 역시 빠른 속도로 늘기 시작했다. 이러한 눈부신 경제적 팽창을 목도한 당시 유럽인들 사이에는 낙관론이 팽배했다. 장 자크 루소와 같은 계몽 사상가들은 자기 자신을 위하는 개개인의 마음이 모여 사회가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이 확보되면
개인과 공동체의 조화를 창출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또 루소의 영향을 받은 윌리엄 고드윈 등의 사상가들은 미래 사회는 궁핍과 기아, 정치적 탄압이 없는 유토피아를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유럽 각국의 국부가 빠르게 증대되는 것에 반해 국민들 삶의 질은 계속해서 피폐해졌다. 반복된 전쟁과 경제력을 갖춘 부르주아 계층의 부상으로 인해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부자는 더 부자가 된 것이다. 인클로저 운동과 같은 경작지 사회화를 통해 지주들은 생산량을 늘릴 수 있었고 이 덕분에 식량 생산이 증대됐다. 그러나 토지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한 영세 농민들은 소작농이 되거나 도시 빈민이 됐고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한 공업화를 통해 영국 산업과 경제는 놀라운 속도로 성장했지만 노동자들은 겨우 생계를 유지하는 임금을 받으며 슬럼가의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게 된다. 인구론 출간 당시 유럽은 산업혁명의 초창기로 경제 발전의 시기인 동시에 미국 독립혁명과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지 얼마 안 된 격변의 시기였다. 인류는 장밋빛 미래를 꿈꾸었고 이상적 낙관론이 팽배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양극화가 심해지고 정치적 불안정과 사회 부조리가 넘쳐났다. 현실과 이상의 괴리가 커져만 가던 모순적인 시대였던 것이다. 이러한 시대에서는 당연히 어떤 정치 제도가 가장 효율적인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멜서스는 빈곤이 필연적이라는 비관적 이론과 함께 빈민층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인구 증가를 막아야 한다는 파격적이면서 언뜻 보기에 잔혹한 주장을 펼친다. 멜서스의 인구론은 낙관론을 주장하던 계몽주의자 윌리엄 고드윈이 1793년 출간한 정치적 정의에 대한 반박으로 쓰였다. 인구 증가와 식량 위기의 상관관계. 인구론은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성장으로 인해 인구가 증가하면 필연적으로 인구 증가를 억제하는 요인들이 등장한다고 주장한다. 이 책에 따르면 인류는 수많은 기술 혁신과 정치 제도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번영과 궁핍 사이를 진동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즉 식량 생산이 증대되면 이에 맞춰 인구도 증가하기 때문이다. 인구가 증가하면 더 많은 사람과 식량을 나눠야 하기 때문에 국가 전체의 경제는 발전하고 인구도 증가하지만 개인의 삶은 나아질 수 없다는 논리다. 여기에 경제 성장이 얼마나 빠르든 언제나 인구 성장에 따라잡힐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더한다.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데 식량 생산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결국 식량 생산이 감당할 수 있는 극단적 한계치까지 인구는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할 수밖에 없다. 멜서스는 그 예로 낙후된 문명과 근대 유럽 여러 나라에서 나타난 인구 억제 요인들을 제시한다. 미국 인디언, 미크로네시아, 고대 북유럽 시베리아, 그리스, 로마, 러시아, 스위스, 프랑스, 영국, 스코틀랜드 등이 그 사례다. 경제적 풍요가 인구 증가를 가져오고 인구 증가는 개인의 식량 부족을 가져와 다시 인구가 감소하는 이 순환의 고리는 멜서스는 이를 고통의 순환이라고 불렀다. 끊임없이 반복되었고 앞으로도 필연적으로 이어질 거라 말한다. 앞서 인구론은 윌리엄 고드윈의 저서 정치적 정의에 대한 반박으로 쓰였다고 설명했다. 인구론의 중반부부터 이 책을 쓴 목적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데 여기서부터 프랑스 철학자이자 정치학자 콩도르 세계몽주의자와 윌리엄 고드윈의 주장에 대해 다룬다. 고드윈은 루소의 영향을 받은 낙관론자였다. 그는 부가 증대됨에 따라 사람들이 더 빨리 지성을 갖추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며 개인 삶의 질에 신경 쓸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나 멜서스는 고드윈이 말하는 미래상이란 역사 속에서 경험으로 실현된 적 없는 주장이며 한 걸음 더 나아가 고드윈이 말하는 합리적이고 계산적인 인간상은 비현실적인 이상에 불과하다고 비판한다. 인류는 본성적으로 욕구가 이성에 앞서기 때문에 갑자기 합리적이고 지혜로워질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루소와 그 후계자들이 예상하는 정치적, 물질적 평등은 찾아올 수 없으며 국민 대부분은 빈곤한 상태에 전락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18세기 이후 인류는 빈곤하고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인 걸까? 멜서스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이야기한다. 일단 그는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부의 개념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존 경제학자들은 국가의 부를 측정할 때 빈민 가정을 위한 빵 한 바구니보다 귀족 한 사람을 위한 고기 한 조각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했다. 고기가 빵보다 더 비싼 가격에 거래되기 때문에 국가의 부를 측정하는데 고기가 더 높은 가치를 갖기 때문이다.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이는 맞는 주장일 수 있다. 그러나 빵은 인류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하지만 고기는 그렇지 않다는 측면에서 접근한다면 생존을 위한 부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는 빵이 고기보다 더 높은 가치를 가져야 한다. 즉 목적에 따라 부의 개념이 바뀌어야 한다는 의미다. 이런 맥락에서 멜서스는
국가의 부는 공업 제품을 제외한 식량 생산만을 가지고 측정돼야 하며 국가는 빈곤층을 구제할 수 있도록 식량 증산을 최우선 정책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말한다. 이에 더해 빈곤층을 위한 구제책을 철폐해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멜서스는 빈곤층을 위한 구제책의 의도는 훌륭하지만 식량 증산 없이 보조금만 지급한다면 식량 가격만 상승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 보조금조차 받지 못한 빈민들은 더 곤궁해질 가능성이 있다. 동시에 구제책과 같은 사회 안전망을 제공하지 말아야 빈민들도 스스로 위험을 이해하고 미래를 설계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멜서스는 인간이 쾌락 추구에서만 동기를 찾는다는 고드윈의 주장에 동의하는 동시에 불쾌함을 없애기 위해서도 동기를 찾는다는 존 로크의 주장에도 동의했다. 성직자였던 멜서스는 현실의 암담함은 신이 인간을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한 실현이라고 생각했다. 따라서 국민이 빈곤을 맞이한다면 그 궁핍을 벗어나기 위해 스스로 가게를 돌보고 삶을 계획할 것이라고 여겼다. 그러므로 정부는 무엇보다 빈부격차가 극단으로 벌어져 국민들이 삶을 포기하지 않을 만한 정치 체제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구론을 접한 독자들은 당황스러울 수 있다. 일단 너무나 많은 예시에 압도되기 때문이다. 또 현대의 우리는 이 책의 수많은 사례에서 쉽게 오류를 찾을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책이 1798년에 발간됐다는 점이다. 이 시기는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는 수많은 연구 성과와 분석들이 아직 논의되지 않은 시점이며 인구와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현대의 그것과는 매우 다르다. 그렇기에 책 전반에 걸쳐 논의되는 예시들의 한계를 받아들이며 멜서스의 주장을 이해해야 한다. 찰스 다윈의 종이 기원에 영감을 주다. 인구론은 출간되자마자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당시 사회에 팽배해 있던 낙관론의 정면으로 배치되는 그것도 상상 가능한 한도 내에서 가장 암울하고 비관적인 미래를 주장했기 때문이다. 빈곤을 필연적으로 가정하고 빈민 구제 정책을 비판한 멜서스의 주장은 당대 많은 이의 반감을 불러왔다. 그의 주장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조차 특유의 차가운 문체와 어조의 거부감을 느낄 정도였다. 이 때문에 멜서스의 주장은 크게 와전돼 퍼지기 시작했다. 어떤 이들은 멜서스가 빈곤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빈민층의 아기를 가스실로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그 내용을 왜곡했다. 찰스 디킨스의 크리스마스 캐럴은 멜서스의 암울한 인구론을 반박하기 위해 쓰인 것으로 유명하다. 이 소설의 주인공이자 멜서스의 화신 스크루지는 소설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빈원에 넣어라. 구빈원에 가느니 죽는 게 낫다면 죽으라지. 그럼 잉여인간들은 줄어들 테니라고 이야기한다. 이 책을 통해 인구론이 쓰인 배경과 맥락 그리고 내용을 알게 된 독자들이라면 찰스 디킨스가 멜서스의 주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스크루지라는 캐릭터를 탄생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멜서스는 가난한 사람들을 잉여인간이라고 주장하지도 이들을 가두라고 하지도 이들이 죽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지도 않았다. 또 인구는 경제가 부양할 수 있는 최대 한계점까지만 성장한다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이를 종말론으로 받아들여 인구의 폭발적 증가가 대기근과 대역병, 대멸종으로 이어진다고 받아들였다. 이러한 반발과 왜곡에도 불구하고 인구론은 19세기 영국의 정책에 큰 영향을 미쳤다. 멜서스의 이론에 따라 1834년 영국 의회는 빈곤층을 위한 지원금을 크게 삭감했으며 1845년 아일랜드 대기근 때 정부가 무대응 정책을 펼치는 논리적 근거가 됐다. 물론 그 결과는 재앙적이었지만 말이다. 1801년 아일랜드를 합병한 영국은 강도 높은 식민지 수탈을 자행했다. 이에 아일랜드인은 빈곤한 소작농으로 전락했다. 농토에서 귀족들은 말, 소, 돼지 등을 키웠고 고기를 구매할 수 없었던 아일랜드인은 어쩔 수 없이 감자만으로 근근히 끼니를 때웠다. 그러던 중 1845년 감자에 전염병이 돌자 감자 흉년이 들었고 유일한 식량인 감자 가격이 폭등했다. 이때 영국 정부는 멜서스의 이론을 근거로 들며 재난을 방치했다. 단순한 흉년을 대기근으로 악화시킨 것이다. 이 기근으로 인해 800만 명이던 아일랜드 인구는 600만 명으로 감소했다. 100만 명이 죽고 100만 명이 미국에 이민을 갔다. 기근이 끝난 이후에도 파탄난 경제를 피해 이민은 이어졌고 아직까지 아일랜드 인구는 500만 명에 그친다. 멜서스의 이론은 후대에 이르러 다양한 측면에서 반박됐다. 멜서스 이후 인구는 40년에 한 번꼴로 2배씩 증가하면서 70억 명에 육박하는데 전 지구적인 대기근은 닥치지 않았으며 절대 빈곤층의 생활 수준도 향상됐다. 그 이유는 멜서스가 간과한 기술 혁신 때문이다. 화학 비료의 개발과 농업의 기계화가 불러온 20세기 중반의 녹색혁명,
유전자 조작을 통한 품종 개량은 토지의 식량 생산 역량을 크게 증대시켜 주었다. 멜서스의 이론은 이처럼 후대 경제학에서 반박되고 역사를 통해 반증됐다. 그러나 당대 정책에 큰 영향을 끼쳤으며 찰스 다윈이 적자 생존의 개념을 발견하는 데 영감을 주기도 했다. 이상으로 토머스 멜서스 인구론이었습니다. 인류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경제학 고전. 북3. 존 스튜어트 밀 정치경제학 원리 1848. 최초의 경제학 교과서. 정치경제학 원리가 쓰인 19세기 중반까지 활동한 애덤 스미스, 데이비드 리카도, 토머스 멜서스, 카를 마르크스와 같은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경제학자이자 철학자, 정치학자였다. 이들은 사유를 기반으로 경제에 대해 고민했고 그러한 사유를 공유했다. 그때까지 경제학과 철학의 경계는 모호했다. 당시는 애덤 스미스를 계승한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산업혁명 이후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수많은 사회 문제가 야기되면서 자본주의와 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이 일기 시작했다. 18세기 중엽부터 영국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발달하던 자본주의는 산업혁명을 맞아 확립되었지만 또 그 산업혁명의 결과물로 인해 비판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마르크스와 같이 자본주의가 내적 모순으로 인해 붕괴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대가 경제학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경제학은 계속해서 사상적으로 발전해 나아갔다. 18세기부터 계속된 유럽 내 국가 갈등은 갈수록 심해져 국가의 운명을 건 전쟁들로 이어졌고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국부 증대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했다. 자연스럽게 국가를 경영하는 사람들은 국가의 부와 경쟁력 그리고 생산과 소비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됐다. 존 스튜어트 밀은 그의 대부이자 스승인 제러미 벤담으로부터 공리주의를 물려받았다. 그는 공리주의 관점에서 애덤 스미스로부터 내려오던 국부란 무엇인가, 시장을 통해 국부를 증진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철학적 고민을 계속했다. 그러나 동시에 자본주의가 야기한 수많은 사회 문제에도 눈뜨는데 특히 배우자이자 여성운동가인 해리엇 테일러의 영향을 받아 여성과 노동 계급이 마주한 불평등에 대해 고민하게 된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밀은 고전학파의 주장을 비판적으로 통합하고 자본주의를 점진적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사회 개량주의를 더해 정치 경제학 원리를 집필할 수 있었다. 철학의 틀에서 본 정치 경제학. 1919년에 엘프리드 마셜의 경제학 원리로 대체될 때까지 정치 경제학 원리는 옥스퍼드 대학의 경제학 교과서로 쓰였다. 물론 현재 경제학 교과서에도 이 책의 내용이 대부분 반영돼 있다. 정치 경제학 원리는 경제학 교과서임에도 불구하고 수식과 이론으로 무장한 현대 경제학에 익숙한 현대인들에게는 매우 생소하다. 막상 읽어보면 철학 서적에 가깝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이렇듯 정치 경제학 원리는 초기 경제학이 철학의 틀 안에서 벗어나지 못한 한계를 보여준다. 이 책의 목차를 몇 가지 예시로 들면 다음과 같다. 1권 1장 3편 자연이 노동의 효율성에 기여하는 정도는 직업의 종류에 따라 다른가. 1권 3장 1편 노동은 물체가 아니라 효용을 생산한다. 1권 6장 2편 유동 자본이 감소하는 대신 고정 자본이 증가하면 노동자는 불리할 수 있다. 1권 12장 1편 토지의 제한된 양과 생산성이 생산에 대한 진정한 제약이다. 목차를 통해 알 수 있듯 이 책은 이론과 실증 분석이 아닌 사유를 통한 논의와 주장이 줄을 이루는 철학서처럼 구성돼 있다. 우리가 경제학을 떠올리면 흔히 떠올리는 X축과 Y축을 가로지르는 그래프와 수학적 공식, 방대한 통계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 이 책이 출간되기 전에 경제학자들은 시장을 믿는 고전파 경제학자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밀은 달랐다. 고전파 경제학을 계승하여 자유주의적 관점을 견지하는 동시에 사회주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분배를 개선하고 사회의 점진적 개혁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밀은 이 책에서 고전학파인 애덤 스미스와 데이비드 리카도의 주장을 비판적으로 통합한다. 리카도는 애덤 스미스와 함께 영국 고전파의 이론 체계를 완성한 영국의 경제학자다. 그는 애덤 스미스의 절대 우위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한쪽이 모든 면에서 절대 우위를 지닌다 해도 상대적으로 더 잘할 수 있는 생산에 집중하면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비교 우위론을 주장한다. 밀이 말하는 사회 개량주의는 사실상 리카도의 주장을 도덕적으로 수정, 발전시킨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생산과 분배의 방식을 재검토하여 자본주의가 가진 문제점과 모순을 수정하고 개량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러한 개량은 인간의 노력으로 가능하다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그 노력이란 바로 도덕 교육이라고 말한다. 정말 철학자답지 않은가?
최초의 경제학 교과서. 밀은 우리나라 윤리 교과서에 나올 정도로 유명하다. 아마 벤담과 밀의 공리주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들어보지 못한 이는 없을 것이다. 또 정치 경제학 원리는 베스트셀러로 밀 생전에 무려 7판이나 찍었고, 한계 효용 이론을 개척한 경제학자 윌리엄 스탠리 제번스가 이 책에 완전히 동의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수업 교재로 사용한 일화가 있을 정도로 19세기 후반 영국 경제학계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 물론 19세기 중반에 쓰였기 때문에 오류가 많아 고전 경제학의 오류를 모두 모아 편찬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밀은 절충적 경제학자로 불릴 만큼 고전파, 신고전파, 개량적 사회주의 등을 모두 취합하여 이 책에 담았다. 자유주의를 옹호하면서도 자본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유방임을 제안하고 정부의 개입을 찬성했다. 그 과정에서 책 자체에 많은 모순과 논리적 결함이 포함되었지만 이는 당시 시대적 상황에 따른 한계라고 생각한다.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 있는 우리는 지금의 시점에서 이 책의 논리적 모순을 조목조목 짚어낼 수 있을지 모르나 19세기 중반에 이렇게 방대한 분량의 사유와 논의를 집대성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테니 말이다. 이상으로 존 스튜어트 밀 정치경제학 원리이었습니다. 인류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경제학 고전. 북사. 카를 마르크스 자본론 1867. 인류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책. 19세기 산업혁명은 빠른 속도로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었다. 간의 수공업으로 물건을 자급자족하던 시대는 가고 공장에서 싼 값으로 물건을 대량으로 찍어낼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철도와 증기기관, 제니방적기 같은 자동화 기계들은 산업화의 핵심 요소들이었다. 생산량이 급격히 늘어나고 소비가 그에 맞춰 늘자 자본주의는 꽃을 피웠다. 18세기 중엽부터 영국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발달한 자본주의가 산업혁명을 맞아 확립된 것이다. 자본주의의 발달은 단순히 기술 발전에 따른 생산량 증대와 경제 확장에 의한 것만은 아니었다. 정치적 요인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14세기부터 이미 영국 정부는 지주들이 농지를 독점할 수 있게 해주었고 이 때문에 영세 농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고 불황자 신세로 전락했다. 이들이 빈민층이 돼 사회 불안을 야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영국 정부는 실업자들을 처벌하는 정책을 꾸준히 펼쳤다. 대표적으로 헨리 8세와 엘리자베스 1세는 실업자들의 귀를 자르는 형벌을 집행했다. 특히 사지가 멀쩡한데도 실업자인 경우에는 교수형에 처하기까지 했다. 이 때문에 집과 땅을 잃고 절박해진 농민들은 생존을 위해 도시로 몰려들어 일자리를 구하기 시작했으며 한때 자급자족하던 사람들은 이제 노동력을 팔고 임금을 버는 노동자가 됐다. 이렇게 300여 년에 걸쳐 도시화가 진행되던 영국에서 산업혁명을 통한 기술 발전과 자본주의를 통한 노동력 충원은 급격한 경제 성장을 일으켰다. 막대하게 늘어난 생산 역량 덕분에 국부는 유례없이 빠르게 성장했으나 전성기를 누리는 듯한 외적인 모습 이면에는 빈부격차로 인해 곪아가는 사회가 존재했다. 노동자들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처참한 환경에서 생활했고 성인은 물론 여자와 어린 아이들도 공장에서 하루에 12시간 넘게 일했다. 그러면서도 이들의 임금은 겨우 생계를 유지할 수준에 그쳤다. 전염병이 만연한 도시 빈민굴에서 굶주렸으며 이로 인해 도시 노동자의 평균 수명은 급감했다. 이러한 현실을 마주한 마르크스는 노동자들의 비참한 삶을 목도하고 자본주의가 어떻게 이들을 착취하여 소수를 부자로 만드는지 지적했다. 그리고 많은 이가 산업혁명과 자본주의 이면에 가려진 참상에 공감하자 마르크스는 공산주의 이론을 정립할 필요성을 느끼고 자본론을 저술했다. 자본주의의 모순을 고발하다. 마르크스의 자본론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경제학 서적 중 가장 유명한 책 중 하나일 것이다. 직접 읽어본 사람은 많지 않을지 모르나 책 자체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실제로 자본론에 대한 수많은 해석과 요약본도 존재한다. 재미있는 점은 대부분의 요약이나 해설이 해설을 작성한 사람의 견해를 너무 많이 포함한다는 것이다. 특히 전달자의 주관, 믿음, 신념을 드러내기 위해 일부만 발췌한 요약이 많다. 그래서 특별히 여기서는 저자의 의견이나 견해보다 원서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독자들에게 전달하려 한다. 자본론은 3권으로 쓰였는데 1권인 자본의 생산 과정은 1867년에 마르크스가 직접 출판했다. 그리고 이 책의 서문에서 마르크스는 자본론의 전체 구성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이 책의 2권은 자본의 유통 과정과 자본의 총과정의 각종 형태들을 취급하게 될 것이며 마지막 3권은 경제학설사를 취급하게 될 것이다. 자본론의 2권과 3권은 마르크스가 초고를 쓰고 그가 죽은 후 프리드리히 엥겔스에 의해 출판됐다.
서문에서 언급한 2부는 1885년 자본론 2권으로 3부는 1894년 자본론 3권으로 출간된다. 4부인 경제학설사는 마르크스가 기획했지만 집필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마르크스가 남긴 여러 초고를 취합하여 잉여 가치 학설사라는 제목으로 1900년대 초 카를 카우츠키의 편집으로 출간됐다. 마르크스는 자본론을 통해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의 문제점에 대해 고민하면서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생산 방식에 대해 연구했다. 생산 방식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자본론의 시작점은 생산의 결과물인 상품에 대한 고찰이었다. 상품에서 시작한 그의 논의는 자본의 순환 과정을 통해 자본주의를 기반으로 한 경제체제 운영 방식에 대한 분석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자본주의는 그 자체의 내적 모순을 지니고 있으며 그로 인해 붕괴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마르크스는 상품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상품이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를 넘어서 인간의 욕구 충족에 도움되는 모든 것을 포괄하는 넓은 개념이다. 상품의 가치는 그 물건이 실제로 쓰이는 사용 가치와 그 물건을 거래하는 교환 가치로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가치는 노동에 의해 만들어진다. 인간은 상품을 물물 교환해 왔는데 이 거래 과정을 촉진하기 위해 화폐가 등장했다. 화폐에는 내재적 가치가 없지만 사람들은 상품 가치의 원천을 상품을 만드는데 투입된 노동과 그 쓸모가 아닌 시장 가격에서 나온다고 착각하기 시작했다. 마르크스는 이를 상품의 우상화라고 지칭했다. 이렇게 돈이 숭배되자 돈의 축적이 그 자체로 목적이 되면서 돈을 모으는 것 자체가 궁극의 목표가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상품의 가치는 가치의 척도인 화폐를 통해 자본으로 전환되는데 자본을 축적하려다 보면 상품을 화폐로 그리고 다시 화폐를 상품으로 거래해서 소비하는 것이 아닌 화폐를 상품으로 바꾸었다가 다시 화폐로 바꾸는 거래가 일어난다. 즉 상품에서 상품이 아닌 돈에서 더 많은 돈으로 이어지는 거래가 성립한다. 이 과정에서 산출되는 자본이 투입한 자본보다 많기 위해서는 중간에서 어떤 가치가 창출돼야 하는데 이 가치 창출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은 상품밖에 없고 상품은 노동력으로 만들어진다. 즉 자본가들이 돈으로 노동력을 사서 이를 통해 다시 돈을 버는 것이다. 그런데 돈으로 더 많은 돈을 번다면 추가로 벌어들인 돈의 가치는 어디서 창출되는 것일까? 투입된 돈보다 벌어들이는 돈이 더 크기 위해서는 잉여 가치가 발생해야 하는데 마르크스가 보기에 자본가들이 잉여 가치를 만드는 방법은 노동자에게 최대한의 일을 시키고 최소의 임금만을 지불하는 것이었다. 즉 노동력을 헐값에 착취하는 것이다. 이런 착취는 노동자의 노동력을 희생하여 절대적 잉여 가치를 창출한다. 마르크스는 자본가가 자랑하는 높은 마진이야말로 노동자 착취 강도의 지표라고 보았다. 자본가는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생산수단과 노동의 결과물을 온전히 독차지한다. 그들이 자본을 투자해서 산출된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노동자는 상품이 아니라 노동력 자체를 팔기 때문에 거대한 기계의 한 부품에 불과해졌다. 또 기술과 생산 방식의 발전에 따라 기계화를 통해 생산성이 향상되는 과정에서 착취의 강도는 높아지고 자동화 기계는 숙련도를 쌓을 기회를 박탈하여 노동자를 더욱 일회용품으로 전락시킨다. 자본가들의 노동 착취가 일어나고 노동자가 아무리 노력해도 자본주의 시스템의 함정을 벗어날 수 없다. 노동자들이 실제 능력의 대가를 인정받을 수 있는 임금 체제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본주의의 특성은 자본가가 번 돈을 다시 투자하는 과정을 반복하며 더 많은 부를 축적하면서 강화되는 반면 노동자들은 더 궁핍해지게 한다. 심지어 기술이 발전하면서 필요한 노동자 수가 줄어들면 경제가 팽창함에 따라 임금이 상승해도 노동자 집단은 더 가난해진다. 이렇듯 생산수단도 기술도 없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마르크스는 산업예비군이라고 불렀다. 이들은 자본가들이 필요할 때마다 자유롭게 착취할 수 있는 궁핍한 노동자 무리이며 자본주의를 지탱하는 축이 된다. 공산주의 혁명의 토대가 되다. 마르크스가 자본론에서 정립한 공산주의 이론은 20세기 세계 각국에서 전개된 공산주의 혁명의 토대가 된다. 그가 자본론을 출간한 지 100년이 되지 않아 러시아 제국은 공산주의 혁명으로 몰락했으며 그의 후계자들은 마르크스의 이론을 받들어 지금껏 존재한 적 없던 새로운 형태의 국가를 만들어냈다. 마르크스는 공산권에서는 국가와 혁명의 토대를 이룩한 성인으로 추앙받는 한편 자본주의를 발전시킨 서방 세계에서는 폭력을 통한 사회 질서의 붕괴를 설파한다며 비판받았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공산주의를 지지한 경제학적 연구 외에도 계급 갈등 이론 등 사회학적 연구와 철학적 연구 방법론 등 수많은 족적을 남겼다.
이 때문에 소련이 몰락한 21세기에도 인문사회 전공자들은 마르크스를 거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이미 언급했지만 자본론이라는 제목으로 발간되는 서적이나 번역본들은 많은 수가 풍부한 해설과 방대한 주석을 포함한다. 아무래도 오래전에 쓰인 책이다 보니 가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더 이전에 쓰인 멜서스의 인구론에는 그만큼의 주석이 붙지 않는다. 그만큼 자본론이 훨씬 더 큰 관심을 받았다는 방증일 것이다. 1991년 소련의 붕괴와 함께 찾아온 공산주의의 몰락으로 마르크스의 자본론은 결과적으로 잘못된 서적으로 종종 언급된다. 물론 마르크스의 주장과 소련의 실행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기에 마르크스의 이론 때문에 공산주의 세계 사람들이 정치 경제적으로 고통받은 것은 아니라는 옹호론도 존재한다. 그리고 자본주의가 충분히 숙성한 국가에서 공산주의가 태동할 것이라는 마르크스의 예상과 달리 자본주의를 경험하지 못한 1917년 차르치아의 러시아 제국에서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났던 것은 자본론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점에서 비판받는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 주장이 옳고 그름을 떠나 자본론은 우리가 사는 세계를 송두리째 바꾸어 놓은 책임은 틀림이 없다. 이상으로 카를 마르크스 자본론이었습니다. 인류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경제학 고전. 5. 엘프리드 마셜 경제학 원리 1890. 경제학 철학과 정치학에서 독립하다. 프리드 마셜은 1885년 2월 케임브리지 대학의 경제학 교수로 취임한 후 경제학을 위한 새로운 학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당시 경제학은 정치학과 철학의 일부로 여겨졌기 때문에 대학에서도 역사와 과학철학 과정으로서 가르쳐졌다. 실제로 마셜 이전에 애덤 스미스, 리카도, 멜서스, 마르크스, 밀과 같이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경제학자이자 철학자이며 정치학자였다. 그러다 보니 마셜 이전의 경제학은 밀의 정치 경제학 원리를 교과서로 사용했다. 그런데 마셜은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대부분이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 정치 이슈와 경제 이슈는 별개로 고려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실제로 우리는 가구를 살 때 가구의 적정 가격에 대해 고민하지 여당의 정책에 대해 고민하지는 않는다. 마셜은 경제학이 정치학도 철학도 아닌 과학의 일부라고 생각했다. 그는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수학과 물리학을 전공했는데 이러한 배경을 활용하여 경제학의 수학적 방법론을 적용하게 된다. 이에 마셜은 자신의 생각을 반영할 경제학 교과서가 필요했고 그것이 바로 경제학 원리다. 마셜은 1881년부터 이 책을 집필하기 시작해서 10여 년에 걸쳐 완성한다. 혼신의 힘으로 집필한 이 책은 사실 마셜이 기획한 두 권의 경제학 도서 중 첫 번째 책으로 두 번째 책은 무역, 화폐, 과세와 같은 주제를 다루고자 했다. 마셜은 이권 집필을 위해 1908년 교수직에서 사퇴하기까지 하는데 20년을 작업하고도 결국 완성하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했다. 대신 이권에서 다룰 주제의 일부인 산업과 무역을 1919년에, 화폐, 신용과 산업을 1923년에 출간한다. 마셜은 1903년 세계 최초로 케임브리지 대학의 독립된 경제학부를 설립한다. 케임브리지 대학 경제학부는 주류 경제학 중에서도 주류로 언급되는 케임브리지 학파의 요람이자 거시 경제학이 탄생한 곳으로 멜서스 마셜, 아서 피구, 존 메이어드 케인스, 존 힉스 등과 같은 위대한 경제학자들이 몸담았다. 졸업생과 교수진 중 총 19명이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고 도서관 명칭은 마셜 도서관, 건물의 명칭은 케인스 빌딩으로 불린다. 아직까지 학문적으로 케인스의 영향이 많이 남아있는 학교로 학부 기준 경제학 세계 랭킹 1위에 자주 오르며 한국인으로는 장하준 교수가 몸담고 있다. 냉철한 이성과 뜨거운 가슴을 동시에 가진 경제학 고전. 마셜은 경제학의 궁극적인 목표를 빈곤 문제의 해결이라고 정의했다. 실제 그는 대학생 시절 영국은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인데 왜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가? 라는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실제 빈민가를 방문하며 해결 의식을 갖게 됐다고 한다. 마셜은 빈민 구제라는 목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학에서 이용할 수 있는 분석 도구와 개념들을 도출했다. 경제학 원리에서 아주 중요하고 심도 있게 다루어지는 소비자 잉여, 수요 탄력성 등과 같은 개념이 이에 포함된다. 소비자 잉여란 어떤 상품에 대해 소비자가 최대로 지불해도 좋다고 생각하는 가격에서 실제 지불하는 가격을 뺀 차액을 의미하고, 수요 탄력성이란 어떤 재화의 가격 변동 비율에 대해 수요량이 변화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마셜은 이러한 분석 도구와 수학적 방법론을 이용하여 소비자의 가치와 효용에 대해 분석한다. 경제학 원리에서는 이러한 소비자 논의를 바탕으로 생산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
생산을 위한 요소들인 토지와 노동력 그리고 자본에 대한 분석과 산업과 경영 이야기, 그리고 수요와 공급을 연결짓는 일반 균형과 가치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마지막으로 재화를 어떻게 분배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책은 마무리된다. 이 책은 경제학 그 자체다. 경제학의 본질, 경제 연구 순서와 목표를 시작으로 생산, 소비, 노동, 재화, 소득, 자본 등의 개념을 정의한다. 인간의 욕구와 효용, 수요와 가격을 논의하면서 토지, 노동, 자본과 조직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수요, 공급, 가격의 관계를 분석하고 국민 소득을 어떻게 분배할지까지 제안한다. 사실상 경제학의 모든 주제와 분석 방법을 다룬 것이다. 경제학 원리의 독특한 특징은 한계성과 같은 수학적 개념을 활용하여 경제학의 체계를 만들고 분석 방법론을 도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용 자체는 수학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서술돼 있다는 점이다. 마셜이 경제학의 수학적 방법론을 적용하는 것과 경제학을 기술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다르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수학적 개념이더라도 그 설명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언어로 돼야 한다는 신념을 가졌다. 결국 경제학은 인간을 연구하는 학문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경제학의 시작. 경제학 원리는 단순한 고전을 넘어 경제학의 기틀을 잡고 미시 경제학의 구조를 형성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또 지식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마셜의 철학과 사고구조, 체계가 고스란히 후대에 전해지도록 했다. 그뿐 아니라 경제학에 처음으로 과학적 개념과 기법을 도입했다는 의의도 가진다. 사실상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경제학은 이 책으로부터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제학 원리 이전에 애덤 스미스나 리카도 같은 경제학자들은 국부의 원천이나 그 분배 문제에 관심을 가졌다. 그러나 마셜은 현대의 정론이 된 경제학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한계 개념을 도입하여 혁신적으로 정립했다. 그 밖에도 새로 정립한 이론이 많은데 한계 효용 법칙과 고전학파의 생산비 이론을 종합하여 수요와 공급에 의한 균형 가격 결정 이론도 정립했다. 가격이 변할 때 수요가 얼마나 민감하게 변하는가를 보여주는 탄력성 개념을 도출했으며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한계 요인의 변화가 다른 요인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분석하는 부분 균형 분석 이론도 확립했다. 그뿐 아니라 내부 경제 효과와 외부 경제 효과, 준지대,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 등의 경제적 개념도 발견했는데 너무 많은 업적을 이룬 책이다 보니 그 성과를 한 번씩 언급만 해도 내용이 길어질 정도다. 이상으로 엘프리드 마셜의 경제학 원리이었습니다. 인류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경제학 고전. 6. 존 메이너드 케인스. 고용, 이자, 화폐의 일반 이론 1936. 정부 드디어 시장에 개입하다. 고용, 이자, 화폐의 일반 이론이 쓰이던 당시에는 공급이 그 자체로 수요를 창출한다는 이론이 대세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생산할 때 기업은 차를 만드는 데 필요한 철강, 타이어, 유리 등을 구매한다. 또 철강, 타이어, 유리 등을 생산하는 기업도 마찬가지로 이를 만들기 위한 재료를 구매한다. 공급이 곧 수요라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다. 이는 언뜻 봤을 때 당연해 보이지만 사실 커다란 함의를 지닌다. 공급이 곧 수요라면 공급이 아무리 늘어나도 수요가 부족할 일은 없다는 뜻이다. 간단히 말해 만들어낸 모든 물건이 다 팔려나간다는 의미다. 악성 재고에 대한 걱정이 없다면 모든 가게는 가능한 한 생산 역량을 100%로 발휘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기업은 최대의 산출량을 찍어내기 위해 탁치는 대로 노동자를 고용할 것이며 노동자들은 일할 의사만 있다면 모두 취업될 것이다. 뉴스에서 실업률을 논할 때 등장하는 완전 고용이란 이런 상태를 말한다. 그러나 고용, 이자, 화폐의 일반 이론이 쓰인 당시의 현실은 대세로 받아들여지던 이론과 사뭇 달랐다. 대공황이 한참이던 1932년 미국의 실업률은 25%를 육박했다. 네 가정 중 한 가정은 임금 소득이 없었다는 뜻이다. 지금과는 달리 당시에는 맞벌이라는 개념이 희박해서 가장이 일자리를 못 구하면 온 가족이 굶어야 했다. 이런 고난은 미국뿐 아니라 영국도 마찬가지였다. 케인스는 전 세계적인 불황을 보며 의문을 품었다. 정말로 공급하는 대로 수요가 발생한다면 이 실업률과 경제 불황은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한단 말인가? 지금의 세계 경제는 10년 전 제1차 세계대전이 종전된 시기와 비교해서 무역이 급감하지도 기술이 갑자기 실전되지도 않았다. 커다란 천재지변이나 전쟁으로 공장들이 파괴된 것도 아니었다. 즉, 경제의 생산 역량은 감소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생산량은 아주 많이 그것도 갑자기 감소해버렸다. 생산 역량이 그대로인데
왜 생산량이 줄었을까? 고전 경제학자들은 튼튼하던 경제가 갑자기 골골대는 이유로 정책을 탓했다. 최저임금제와 노조건의 보장, 무역 규제와 같은 정부 개입이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는 것이다. 당시 고전 경제학자들은 정부란 반드시 해야 할 최소한의 역할만 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경제 현상을 나라 경제 전체의 관점에서 파악하려는 노력을 크게 기울이지 않았다. 또 누구의 간섭도 없이 시장의 경쟁을 통해 자율적으로 경제를 운영할 때 최선의 결과가 도출된다고 생각했다. 케인스의 생각은 달랐다. 케인즈는 거시 경제적으로 국가의 역할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했고, 필요에 따라 국가가 시장에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지만 케인즈는 결코 자유시장 경제가 틀렸다고 말하려던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국가의 역할은 자유시장 경제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잠시 균형에서 이탈한 경제를 균형점으로 빠르게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케인즈는 고전 경제학이라는 기존의 지도가 담지 못하는 다른 영역이 있다는 것을 파악했을 뿐이다. 이런 의도는 책의 제목에서 드러난다. 아인슈타인이 1905년 특수상대성 이론을 먼저 발표하고 10년 후 이를 포괄하는 일반 상대성 이론을 완성한 것처럼 케인스는 종래의 고전 경제학 특수 이론을 포괄하는 더 넓은 케인스주의 경제학 일반 이론을 완성한 것이다. 그래서 그는 책 제목을 고전 경제학의 대체 이론이 아니라 일반 이론이라고 이름 지었다. 고전 경제학을 포괄하는 더 넓은 국가 경제의 지도로서 종래의 특수 이론을 보강하기 위한 것이다. 시장에 대한 방임만으로는 끝없는 대공황을 타개할 수 없으며 이를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케인스의 주장은 학계에 엄청난 반발을 불러왔다. 학계는 시장이 요동칠 수는 있어도 결국 외부의 개입 없이 스스로 균형을 이룬다는 깊은 믿음을 갖고 있었다. 즉, 장기적으로는 경제가 스스로 회복한다라는 것이다. 물론 케인스가 말한 정부의 역할이란 시장을 대체하는 것이 아닌 힘을 잃은 시장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하는 정도였다. 그럼에도 이는 의심의 여지 없이 받아들여지던 종래의 패러다임에 대한 도전이었다. 케인스는 학계에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는 모두 죽는다라는 대답으로 냉소한다. 기약 없는 미래를 기다리느니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말한 것이다. 현대 거시 경제학의 출발점. 케인스는 고용, 이자, 화폐 일반 이론에서 시장이 고장날 가능성을 제기한다. 대공황이란 경제 주기의 자연스러운 한 부분이라고 여긴 자유시장의 불안정함을 비판한 것이 아니었다. 케인스가 제기한 문제는 오히려 경제 불황이 수년간 꼼짝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호황으로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이에 케인스는 고전 경제학 논리의 결론이 아닌 전제 조건에 눈을 돌린다. 고전 경제학자들은 시장 경제가 기능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성립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첫째, 임금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야 하고, 둘째, 금리가 유연하게 등락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두 요인이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시장은 최대 역량을 발휘하는 지점, 즉 균형을 향해 움직인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케인스는 두 조건 모두 참이 아닐 수 있는 예외의 경우가 있다는 것을 파악했다. 첫 번째로 그는 임금이 균형을 향해 움직이지 않는 사례를 제시한다. 고전 경제학에 따르면 경기 불황이 닥쳤을 때 기업은 임금을 줄인다. 임금이 내려가면 기업의 이익이 늘고 이에 고무된 기업은 생산을 늘린다. 이렇게 생산이 늘면 더 많은 노동자를 고용하기 위해 임금을 늘리게 된다. 임금이 늘면 다시 이익이 줄며 생산이 감소한다. 이렇게 진자는 불황과 호황을 왔다 갔다 하며 한쪽으로 지나치게 치우치면 그 반대 방향으로 당기는 힘도 강해진다. 이처럼 경기는 진동하며 과도한 침체와 과열을 스스로 방지한다는 것이 기존의 생각이었다. 그러나 케인스는 임금이라는 진자의 추가 불황에 달라붙는다라고 지적했다. 불황기에 임금이 충분히 떨어지지 못하면 진자는 회복의 메커니즘 없이 대침체의 방향으로 쏠린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명목 임금은 떨어져도 실질 임금이 떨어지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노동자는 곧 소비자이기도 하다. 소득이 줄어든 노동자는 지출을 줄일 것이고 물가는 떨어질 것이다. 낮아진 물가는 곧 기업 이익의 하락으로 이어진다. 이런 과정을 통해 기업이 지불하는 임금의 액수 명목 임금은 줄었으나 소득이 줄어들어 버린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지 않아 기업 재정 또한 악화되면서 기업이 느끼는 임금의 부담은 줄지 않거나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 인건비를 절감했는데도 이익이 늘지 않으면 기업가는 설비 투자를 줄인다. 그러면 생산량은 더 줄고 공장이 폐쇄되며 일자리는 더 부족해진다. 이처럼 경제는 가만히 두면 균형점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파국으로 치닫는다. 케인스는 두 번째 조건, 즉 금리가 언제나 유연하게 등락해야 한다는 전제도 현실과 맞지 않음을 밝힌다.
고전 경제학에서의 금리도 진자 운동을 한다. 경기가 위축되면 기업들이 돈을 빌리지 않으려 한다. 그러면 쌓인 돈은 많은데 투자처가 없으니 금리, 즉 돈의 가격이 낮아진다. 이때 이자율이 낮아지면 기업들은 마음을 바꿔 투자하려 한다. 다시 투자가 활성화되면 돈의 수요가 늘며 다시 금리는 오르고 진자가 균형점을 향해 되돌아가는 것이 고전 경제학의 논리다. 고전 경제학은 불경기에 금리가 내려가면 기업들이 투자를 늘릴 것이라고 가정한다. 그러나 실제 사람들은 불경기에 투자보다 현금 보유를 선호한다. 이는 2023년 현재도 현금이 최고라고 여기는 것과 비슷하다. 물론 이 같은 현금 보유에는 대가가 따른다. 당장 투자하면 얻을 수 있었을 수익이 바로 그 대가 기회비용이다. 고전 경제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돈의 수요가 줄면 금리도 따라 내려와야 하고 이는 다시 기업들이 대출을 받아 공장을 확장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금리, 즉 현금 보유의 기회비용이 너무 낮아지면 사람들은 투자하지 않는다. 기업을 위한 투자금으로 설비 확장과 고용 확대를 촉진해야 할 돈이 그대로 잠들어 버리는 것이다. 이것을 유동성 함정이라고 부른다. 금리가 아무리 낮아도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진자의 추는 불황을 가리킨 채 멈춘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만약 케인스가 고전 경제학의 결함을 비판하는데 그쳤다면 이 책을 케인스 혁명의 시작이라고 평가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경제 대공황의 해결책으로 정부가 수요와 투자를 견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시장 경제에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은 강력한 반대에 직면했지만 케인스가 보기에 시장은 자기 조정 능력을 상실했다. 시장 경제의 작동을 위해 필요한 것은 바로 신뢰였다. 케인스는 시장 참여자들이 시장의 자기 조정 능력을 불신하게 되면 경기 불황으로 인해 시장이 가진 미래 경기에 대한 기대가 하향 조정돼 이후 더 큰 경기 불황이 올 수 있다는 부정적 기대가 시장에 팽배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 이러한 시장의 미래에 대한 부정적 기대감이 대공황을 불러온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렇기에 정부가 이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요의 감소를 예견하고 생산량을 줄이려는 기업에 정부가 나서서 안 팔리면 내가 사주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이다. 정부가 잉여 농산물을 사들이고 수주가 끊긴 건설 기업들의 대규모 토목 공사를 발주하는 것이다. 그러면 돈줄이 트인 기업들이 다시 고용과 임금을 늘리고 소득 있는 노동자들은 지갑을 열게 될 것이다. 이처럼 시장 참여자들이 경제 회복에 대한 신뢰를 가져야만 대공황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고 그제야 비로소 고전 경제학자들이 말한 자유시장의 진자가 작동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정부의 도움으로 인해 균형점에서 벗어나 있던 경제가 100% 기량에 근접하는 위치에 도달하면 비로소 수요와 공급에 의해 시장 경제는 스스로 최선의 상태를 찾아갈 수 있다. 정부는 시장이 균형을 찾아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다. 그가 도전한 것은 자유시장 경제가 언제나 100%의 기량을 다 발휘할 수 있다라고 주장한 고전 경제학자들의 아집이었다. 자유시장 경제 그 자체를 비판한 것이 아닌 오히려 경제가 자신의 잠재성을 다 펼칠 수 있는 상황을 정부가 제공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다. 케인스는 정부 기능의 확장이야말로 자본주의 전체가 붕괴되는 것을 막는 유일한 현실적 방법이자 개인의 주도권이 성공적으로 발현되게 하는 조건이라 말했다. 정부의 역할은 자유시장과 양립 가능하며 더 나아가 자본주의를 더 튼튼하게 할 수 있다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 것이다. 경제학을 바꾸어 놓은 케인스 혁명. 고용, 이자, 화폐의 일반 이론이 출간되기 1년 전인 1935년 케인스는 친구이자 아일랜드 대문호 조지 버나드 쇼에게 보낸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지금 나는 사람들이 경제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을 당장은 아니더라도 10년 뒤쯤 완전히 바꿔놓을 이론에 대해 쓰고 있네. 그럴 거라는 근거는 없지만 확신에 차 있어. 그리고 그의 말대로 경제학은 변곡점을 맞았다. 이 책은 학계에서 한 번 그리고 전계에서 한 번 케인스 혁명을 불러일으켰다. 대공황기부터 1970년대까지 모든 이론과 교과서는 온통 케인스주의였다. 정부 정책은 물론 국민이 정부에 기대하는 역할까지 완전히 바뀌었다. 그가 자유시장 경제에 끼친 영향도 지대하지만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그러나 잘 드러나지 않은 족적을 찍었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이나 페이비언 사회주의로 대표되는 민주사회주의자들은 대공황을 가리키며 자본주의의 종말이 도래했음을 예견했다. 그러나 케인스는 자유시장 경제는 완벽하다는 논리를 지적함으로써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여지를 만들었다. 고속도로를 뚫어 도시를 연결하고 댐을 지어 수해를 막는 등의 확대 재정 정책은 시장 경제를 제 궤도로 돌려보내는 한편 빈민 구제에도 크게 기여했다.
확대된 정부의 기능에 많은 사람이 케인스를 사회주의와 타협한 학자로 오해했지만 그 반대에 가깝다. 마르크스가 필연적이라고 했던 프롤레타리아 혁명 존재의 의의를 케인스가 없앰으로써 혁명을 불필요한 혼란으로 격화시킨 것이다. 오히려 그는 자본주의가 혁명으로 이어지지 않고 유지될 수 있도록 기여한 1등 공신이다. 케인스 이전의 고전 경제학은 의심받지 않는 공고한 정론으로 여겨졌다. 케인스 역시 엘프리드 마셜과 아서 피구에게서 고전 경제학을 배웠다. 그럼에도 끝이 보이지 않는 경제 대공황은 이러한 패러다임의 붕괴를 가져왔다. 더 이상 이론이 현실을 설명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이에 해답을 내놓은 것이 케인스였고 그의 사상은 고전 경제학을 대체하여 확고한 주류가 됐다. 케인스주의가 설명하지 못하는 위기, 1970년대의 스태그플레이션이 닥칠 때까지는 말이다. 이상으로 존 메이너드 케인스의 고용, 이자, 화폐의 일반 이론이었습니다.